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극한 갈등으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극적인 봉합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대통령이 시간 맞춰가겠다며 먼저 손을 내밀었고, 한동훈 위원장도 90도 인사를 하며 함께 하겠다 손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지 이틀 만에 극적인 화해가 이뤄진 겁니다. 첫 소식 송찬욱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눈발을 맞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윤 대통령이 다가오자 90도로 인사를 하고 윤 대통령은 어깨를 툭 치며 반가움을 표합니다. 나란히 걸으며 현장을 함께 가리키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조우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상인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재난지역 선포가 좀 가능한가? 좀 그러면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앞으로 규정을 보고 예. 재난지역 선포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 준해서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오후 3시 현장 방문을 검토했는데 한 위원장이 오후 1시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일정을 앞당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상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발언과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으로 극한 충돌이 벌어진 지 이틀 만에 극적으로 봉합된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조우로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가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며 신뢰를 확인했으니 더 긍정적인 방향의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별도의 만남 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두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같은 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열차에 함께 타자고 제안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응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점검한 뒤 특별 열차를 함께 탔습니다. 윤 대통령이 같이 가자며 동석을 제안했고 한 위원장이 자리가 있냐고 물으면서 함께 가겠다고 한 걸로 전해집니다. 화재 현장으로 갈 때는 각자 따로였지만 현장을 함께 둘러본 뒤 상경길도 함께한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갈등을 접고 함께 민생을 챙기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니겠느냐고 전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이 기차에서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비롯한 여러 민생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럿이 함께 있어 갈등 봉합과 관련된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곳 충남 서천에서 오늘 만남이 성사된 배경으로 재난 앞에서는 당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두 사람이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상인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님의 따뜻한 이유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안 보고 그냥 가셔요? 대통령실은 모든 상인들을 다 만나지 못했을 뿐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의 기차 상경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요. 자, 윤 대통령은 주변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라면서 갈등을 안타까워했다고 하죠. 한 위원장도 인간적인 신뢰를 강조하면서 파국을 피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특별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장 행보에 이어 열차까지 함께 타며 갈등이 봉합된 것이냐는 질문에 평소 윤 대통령을 향한 마음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랜 인연을 통해 생긴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며 갈등설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한 겁니다. 특히 민생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윤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충남 서천시장 화재 수습 방안 등 민생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나라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만큼 여당 대표로서의 일에만 매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은의 뉴스 최순입니다. 오늘 만남은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은 안 된다고 참모진이 설득을 했고 대통령도 만나겠다며 결단을 했다는 게 내부 설명입니다. 이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갈등은 필패라는 현실론이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봉합에 나선 것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친윤계 의원들의 전방위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어제 오후 늦게까지 현실론으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 사퇴 필요성에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던 윤 대통령도 결국 갈등 봉합을 수용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으로 소모전이 지속되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버틸 수 없다는 의견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용 의원 등 한 위원장에 대한 공세에 앞장섰던 친윤계 의원들도 한동훈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어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윤 의원님들 중심으로 한 위원장님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보시는데요. 어디서 의원님들,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저게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존중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 의원은 채널A에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신 만큼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갈등 해결을 위해 전제 조건으로 여겨진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설득 전에 오늘 오전 한 위원장과의 화재 현장 방문 가능성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동행을 전격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갈등으로 치닫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차장과 함께 어찌된 일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만나서 포옹을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90도 인사가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며칠간의 싸움은 어디 갔냐는 듯이 원래의 이 친한 선후배 사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한 위원장, 허리를 숙여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윤 대통령도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면서 격려하는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틀 전에 갑자기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를 했을 때도 좀 의아했는데 또 갑자기 봉합이 됐어요? 어떻게 만난 겁니까 오늘? 일단 윤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고 한 위원장이 그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한 위원장이 오후 1시쯤 화재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고요. 이어서 대통령의 방문 일정도 출입 기자들 사이에 공지가 됐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3시였는데요. 대통령실이 시간을 앞당기면서 한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출발할 때만 해도 대통령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취재 결과 대통령실에서 시간을 최대한 맞춘 것이라고 하고요. 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조성이 됐습니다. 앞서 보니까 서울 올 때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도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타고 온 전용 열차에 좌석이 남아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했고 한 위원장이 자리가 있느냐고 화답하면서 동승하게 됐다는데요. 서울까지 달려오는 약 1시간 남짓 마주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자, 어쨌건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잡았어요. 일각에서는 이참에 대통령과 각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잡은 이유는 뭘까요? 앞서서 살펴봤듯이요. 오늘 한 위원장 대통령과 마주하면서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보였죠. 3주 전에 신년 인사회에서 만났을 때보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좀 더 허리를 숙인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인사를 꾸벅꾸벅 하는 스타일이다. 김정숙 여사에게도 90도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90도 인사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면을 세워준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면서 대통령이 인간적 배신감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한 위원장도 봉합에 나선 겁니다. 한 위원장도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변함없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 또 민생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도 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대통령이 손을 내밀고 그 손을 한동훈 위원장이 잡고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안 그럴 것 같더니 무슨 일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두 사람 모두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참모들은 최근 며칠 내내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대로라면 선거에서 필패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을 쫓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은데 괜히 여권의 분열만 일어난다는 우려가 전달됐습니다. 한 위원장 측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상황에서 이마저 거부할 경우 당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정치만 한다.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런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두 사람 공통의 목표가 뚜렷한 거죠. 또 한 가지, 여기가 재난 현장이었잖아요.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당원들의 걱정을 다독이려는 차원이라면서 갈등은 갈등이고 민생 앞에서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있었지만 오히려 민생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갈등을 푸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김민지 차장은 리포트 몇 개 보고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인물 김경률 비대위원은 오늘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은 김건희 여사를 빗댄 말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친윤 측은 마녀 사냥을 자제하라며 여전히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국민 감정선이 건드려지면 이성의 문이 닫힌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일 뿐 김 여사를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겁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당 관계자는 논란의 발언이 자꾸 회자되는 게 좋지 않다고 보고 내린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어제부터 과거 발언을 사과하며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하지만 친윤 진영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입니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문제 삼으며 여사를 마녀 사냥하듯 하는 모습은 자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렇다고 김 비대위원 거취까지 압박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도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거취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의원은 김 의원 내친다고 득표에 도움이 되겠냐고 했고 다른 의원도 김 의원이 물러나면 한동훈 비대위 색깔이 없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한 위원장은 김 의원 거취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자, 이런 여권의 충돌을 민주당이 부추기는 걸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최대한 미룰 분위기입니다. 재의결 시 여당의 이탈표를 기다리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기화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하겠다고 하는 여당 의원님들 커밍아웃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기명 투표다 보니 여권 내용이 격화되면 쌍특검법 재의결 시 여권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결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3일까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상황. 모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낮고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불투명하다는 게 당 지도부 설명입니다. 복수의 원내 관계자들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재의결하면 타격을 많이 주게 될 것이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실의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 조만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한은 기자 김민지 차장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궁금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완전히 봉합이 된 겁니까? 일단 그걸 판단하려면요. 대통령실 쪽에서 내세웠던 두 가지 조건이 해결됐는지 여부를 보면 됩니다. 명시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해결했으면 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리하는 것. 일단 오늘 한 위원장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대통령을 변함없이 존중한다는 말도 하면서 이 첫 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듯하죠. 두 번째,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리하는 문제는요. 대통령실 측에서 스스로 거둬들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운해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인간적인 배신감은 오늘 공손한 태도로 조금 해결이 됐고, 네. 그러면 나머지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는 대통령 측에서 이제 접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각자 하나씩 양보한 셈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등으로 대통령실의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린 측면이 있죠.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의 거취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일단 대통령실이 포기하고 봉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은 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김 비대위원은 과거 조국 흑 저자로 한 위원장이 수사를 맡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함께 날을 세워왔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 비대위원은 SNS 등으로 법무부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사실상의 대변인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기도 한 이 운동권 청산이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얼마 전 마포 을 지역구에서 운동권의 대표 인물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과 맞붙겠다고 나섰죠. 당에서는 운동권 청산을 대표하는 인물 중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하면서 김경률 위원 하나 남았다. 이 한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만큼은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자, 사퇴까지 가지는 않는 대신에 김경률 비대위원도 뭐 더 이상 확전은 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도 어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었다면서 사과했죠. 한동훈 위원장과의 교감 속에 더 이상 확전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궁금한데요. 갈등은 이제 완전히 봉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합은 됐지만요. 갈등이 벌어진 지점, 이것을 따져놓고 보면 해결된 게 없거든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충돌했던 부분,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발언 때문이었죠. 한 위원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대통령실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통령은 바로 그 부분에서 서운함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이 부분을 또 다시 언급할 경우에 대통령과의 갈등은 재연될 수가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부분도 문제도 아직 뭐 계속 김경률 위원이 뭐 잠잠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을 한 위원장이 싸고 돈다는 게 대통령이 섭섭해한 대목 중 하나였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가 김경률 비대위원과 함께 자신을 공격한다는 일종의 배신감이 반영된 건데요. 이 부분 역시 다시 갈등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20년 동안 쌓인 두 사람의 신뢰가 깨졌다는 게 가장 큰 대목입니다. 한 번 흔들린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도 변수입니다. 당분간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김민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제주도의 폭설,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가 40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2만 명 넘는 승객의 발이 묶였는데 내일 운항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한파로 눈길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전합니다. 공항 활주로가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제설차들이 눈을 치우느라 분주한 가운데 항공기는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대설 및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제주공항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악천후가 제주를 휩쓸면서 하늘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국내 국제선 항공기 425편이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2만여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공항 대기실엔 표를 구하려는 승객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그것도 아직 예정된 것도 없고 그냥 일단은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내일 또 항공기 운항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산지에 최대 50cm 등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서도 온종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도로가 분판길로 변하면서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했고 시민들은 넘어지지 않으려 조심스레 발을 떼었습니다. 제설 차량이 동원되고 주민들도 나와 눈을 치워보지만 야속한 눈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이제 내리고 막 자주 내리니까요. 이제 치우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 안 좋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랐고 보행자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낙상사고도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호남 지역에 최대 15cm 눈이 더 오겠다며 시소물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 최강 한파와 칼바람이 야속한 건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추위를 견디며 새벽 인력 시장에 나와도 일감이 없어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특이 한참 전인 새벽 4시. 털모자며 방한 마스크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인도위를 가득 메웁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날이지만 일감을 구하러 인력 시장을 찾은 근로자들입니다. 영하 14도지만 매서운 칼바람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냉기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3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눈코가 땡땡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때리니까 피막에 같은 것도 안 하면은 비가 어려울잖아요. 오전 6시 인부들을 태운 승합차가 하나둘 떠나고 300여 명의 사람 중 일감을 구하지 못한 3분의 2가량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립니다. 건설 불경기에 한파까지 겹쳐 일감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여러 군데 들렸다 왔는데 일이 없다고 그러네 다. 일감을 구해도 건설 현장은 추위와의 전쟁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내복까지 옷을 4겹이나 껴입고 중간중간 난로불을 쬐어보지만 꽁꽁한 손발은 보통 그 자체입니다. 주머니에도 핫팩 같은 거 넣고 몸에도 좀 붙이는 것도 있어서 그쵸, 안 추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막 많이 춥습니다. 돌아가며 대피소에서 몸을 녹이고 너무 추울 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예 공사를 멈추기도 합니다. 양생의 문제도 있고 너무 추울 때는 작업을 갖다 중지하기도 합니다. 봄이나 여름보다는 한 30%가량 효율이 떨어집니다. 최강 한파에 건설 현장도 얼어붙은 가운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근로자들의 씨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충남 서천군 재래시장에서 한밤중에 큰 불이 나서 점포 227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을 키운 겁니다. 설을 앞두고 상인들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인적이 끊긴 밤, 시장 건물 안에서 불꽃이 튑니다. 불은 점점 거세져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집니다. 어젯밤 11시 8분쯤 충남 서천군 재래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시장에 설치된 자동화재 속보기가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유독가스로 인해 위험하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불은 9시간이 지난 뒤에야 꺼졌습니다. 시장 영업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290여 점포 중 227개 점포가 완전히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는데요. 건물은 뼈대만 남았고 내부 자재들은 모두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화재 초반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외벽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피해가 더 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산동 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있던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물품 구매를 많이 해놓고 냉장고 진열 상태에서 완전 100% 전소가 돼서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인들 피해 복구를 위해 서천군의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도 피해 상인들에게 재난구호기금을 지급하고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임시 상설시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새해 첫날 가스 폭발 사고가 났던 평창에서 이번엔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를 낸 업체가 한 달 새 세 번째 사고를 낸 겁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탱크로리 차량 하부 연결관에서 액체가 뚝뚝 떨어집니다. 다름 아닌 액체 상태의 가스입니다. 누출을 막기 위해 소방관들이 연신 테이프로 감습니다. 강원 평창군 한 LPG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건 오전 10시 50분쯤. 충전소에 보관 중인 LP가스를 차량으로 옮기다 벌어졌습니다. 후단부 연결관이 있는데 용접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크랙이 발생해가지고 가스가 생 겁니다. 물 상태로 빠진 거죠. 빠진 양이 한 10kg 정도? 탱크로리가 실은 가스를 저장 탱크에 다시 옮겨 담으면서 상황은 2시간쯤 뒤 종료됐습니다. 폭발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충전소 인근 1km 이내 도로를 통제했고 평창군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를 보내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평창군 조사 결과 이 탱크로리 차량 역시 새해 첫날 LPG 충전소 폭발 사고를 낸 운영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양양군 가스 누출 사고까지 한 달 새 벌써 3번이나 사고를 낸 겁니다. 업체는 추운 날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사고 차량은 타 업체에서 임대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스 확 누설된 거가 아니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 패킹 쪽이 아마 수축이 된 것 같아요. 응급조치하고 나니 방울이 똑똑똑 떨어졌고. 지난 1일 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가스를 옮겨 담던 50대 운전기사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 스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팬을 사생팬이라고 하죠. 스타를 뒤쫓는 사생택시도 여전히 기승입니다. 참다 못한 가수 김재중 씨가 영상을 직접 찍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BTS 전국의 출국길에 한 여성 팬이 뛰어들다 제지당합니다. 귀국길에도 어김없이 팬이 뛰어듭니다.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수시로 전화 공세에 시달리는 스타들의 모습이 라이브 방송 화면에 그대로 잡힙니다. 나 노래 부르잖아. 전화하지 마. 죄송해요. 너무 좋다는 이유로 선을 넘는 사생 팬들의 행동에 연예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가수 김재중이 공개 저격에 나섰습니다. 공연장 앞 도로에 세워진 이른바 사생 택시들을 직접 찍어 SNS에 공유했습니다. 스타들을 쫓아다니는 사생 택시는 전문적으로 운영됩니다. 뒤풀이 장소는 괜찮아요. 저희도 팬분들이 오신다면 저희도 괜찮은데 10분 오지 마세요. 오늘 오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적반하장격의 반응에 결국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사생팬은 스타들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졌습니다. 아티스트의 행동의 자유를 굉장히 크게 제약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거거든요. 팬들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서 스토킹 범죄일 수도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생택시의 추격을 피하느라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의 과도한 행동이 스타들의 피해는 물론 다른 팬들의 누릴 권리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그동안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는데요. 오늘 법정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명인으로 살면서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으며 수면 마취제 의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재판에 출석한 배우 유아인 씨. 과장된 부분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부인하시는 건가요? 대마약을 교사하신 건 다 부인하시는 건가요? 대마 흡연만 인정했던 첫 재판과 달리 오늘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유 씨가 유명인으로 살면서 오랫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겪어왔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 마취제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81차례에 걸쳐 9리터가 넘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 측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당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아래 시술과 함께 이루어졌다며 마취제만 따로 처방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스틸녹스 등 수면제 1,100여 정을 가족 등의 명의로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게 하거나 증거인멸을 시켰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숨기려고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게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에선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 본격적인 증인 신문 역시 함께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보니 집단 마약 투약 현장이었습니다. 집안에선 필로폰이 들어있는 금고가 발견됐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으로 잇따라 순찰차가 들어가고 골목 한켠에 경찰 승합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잠시 뒤 옷가지로 손을 가린 사람들이 경찰과 함께 차에 올라탑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쯤 서울 평창동 한 빌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남녀 5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 1시간 전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 남자가 뒤를 따라와 창고에 숨었다고 전화한 겁니다. 여성은 이곳 집에서 100m 거리에 있는 가게 창고로 들어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고한 빌라에선 폭력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는 성인 남녀 5명이 있었는데 모두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조사해보니 남녀 몸에 주사 자국이 있었고 집안에선 하얀 가루가 든 봉투와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철제 간이금고도 발견됐는데 안에는 다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5명은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밤새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집은 늘 친구들이 찾아오는지 발로 차고 자기들 친구들끼리 여기가 무슨 친구들 아지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많으면 일주일에 2-3번 있죠. 경찰은 체포한 5명 중 마약 검사 양성이 나온 4명은 검찰에 넘겼고 마약을 가져오고 장소를 제공한 2명은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모임 성격과 함께 이들이 정기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추가 투약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갱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에콰도르에선 갱단이 농장에 숨겨놨던 코카인이 22톤이나 적발됐습니다.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약 7억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하수구에서 쉴 새 없이 검은 자루들을 끌어올립니다. 곧이어 농장 앞마당이 해당 자루들로 가득 찹니다. CNN에 따르면 자루 개수는 730여 개로 모두 코카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에콰도르군과 경찰이 중서부 지역의 한 농장에서 갱단이 숨겨놓은 마약을 적발한 겁니다.
Esto es un centro de acopio aparentemente, en el cual está una bodega encaletada con la fachada de un centro porcino, de una chanchera. Entonces ha estado muy bien camuflada.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약 자루들은 돼지 농장 안에 있는 바나나 경작지 아래 지하 창고에 응립돼 있었습니다. 군장병 150여 명을 투입해 압수한 양만 코카인 22톤. 무려 우리 돈 1,000억 원어치로 지구촌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인 약 7억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지 당국은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압수한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콰도르 군경은 지난 주말에도 마약 밀매를 시도하던 반잠수정을 납포해 코카인 3.5톤을 압수했습니다. Esta mercancía valorada aproximadamente sobre los $50 millones. Con este operativo, el bloque de seguridad reafirman el compromiso con la patria en la defensa y la soberanía. 지난 7일 에콰도르 감옥에서 최대 갱단 두목이 탈옥한 이후 폭력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자 에콰도르 정부는 갱단 척결 작전을 통해 2주 동안 폭력배 2,700명을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일본의 유명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여성, 국적은 일본이지만 우크라이나 출신 서양 여성인데요.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의 미를 추구하는 이 대회 취지에 맞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도쿄에서 김민재 특파원입니다. 2024ミス日本グランプリは Cのカロリーナさんです。 7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대표 미인 선발대회 미스 일본. 올해 우승자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26, 시노 카롤리나 씨입니다. 대회 역사를 통틀어 유럽 서양인의 외모를 가진 후보자가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日本人として認められたという気持ちで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多様性だったり人を見た目で判断しない社会づくりに貢献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 부모 모두 우크라이나인이었던 신호 씨는 이후 어머니가 일본인과 재혼해 5살 때 일본에 건너왔고 2년 전 귀화했습니다. 私は毎朝お米とお味噌汁を食べる。中身も国籍も日本人です。 일본 내에선 서양인 우승이 일본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회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미의 기준도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世界に習ってその多様性は広げてい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その日本の美というね、そのDNA 的なことをこだわっているんであれば。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신호 씨가 귀화한 일본인이라 자격에 문제가 없고 대회 취지인 일본스러운 아름다움도 외모 혈통이 아니라 마음이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혼혈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인구 감소 타겟책으로 받아들이는 외국인 노동자 수도 182만 명에 이르는 등 순혈주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가 미국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확인해보니 음색의 말투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은 가짜 목소리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Tuesday only enables the Republicans in their quest to elect Donald Trump. 지난 주말 미국 뉴햄프셔 유권자들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자동응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내일 뉴햄프셔에서 열리는 공화당 두 번째 예비 경선에 투표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We began this election year. We must be clear. Democracy is on the ballot. 실제 발언과 비교해도 말투, 성량 등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인공지능,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이번 미 대선 경선 시작 이후 AI 딥페이크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뉴햄프셔 주정부는 수사에 착수했고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That call was indeed fake and not recorded by the president. 공화당 뉴햄프셔 예비경선은 비당원이나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전화 소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 정계 안팎에서는 반트럼프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과 표심을 정하지 않은 중도층의 투표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가짜 정보가 선거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여기 돌아서 있는데요. 실정 같은 뭘까요? 네, 바로 약속 대련입니다. 요즘 민주당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약속 대련은 태권도의 한 훈련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약속된 방식으로 맞춰서 겨룬다는 뜻인데요. 야당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약속 대련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어설프고 어색해 보이는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준 낮은 약속 대련이 맞는 것인지. 오늘 갈등이 빠르게 봉합되자 약속 대련이 점입가경이다. 약속 대련이라면 국민 우롱이라고 약속 대련이 맞았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라는 건 서로 이제 짜고 친다는 건데 이게 언제부턴가 정치권에서 많이 쓰여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도 쓰였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1호 수사 대상인 문 대통령 최측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윤 총장이 문 대통령 측근을 수사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일종의 기획, 약속 대련이라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뭐 결과는 약속 대련은 아니었던 거고요. 네. 민주당은 이번에 약속 대련이라고 보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민주당은 일종의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에게도 할 말하는 한동훈 위원장,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려고 짜고 쳤다는 거죠. 약속되는 이야기를 일부 이준석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는데요.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그런 효과들을 차단하려는 점은 정치적으로라고 봅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물타기 할 수 있고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되면 반전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의 측근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상상력일 뿐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야권 인사도 이걸 보면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검으로 싸움을 하지는 않죠. 목검으로 해야죠. 너무 날카로운 검으로 싸웠다는 얘기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보이고요.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고 했나 보죠? 누구에게요? 네, 화면에 보이는 양의원형, 이수진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홍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는 공정하고 발전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경쟁자 역시 같은 당 안에 있는 당내 동지이기 때문에 잇따라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도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공관위 관계자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그러면 컷오프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뭐 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이게 지도부들이 다 나선 겁니까? 네, 이 두 사람은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인데요. 이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뭐 같은 당 의원인데도 아주 매몰차게 매섭게 비판하네요.
네, 당에서는 온건한 비명계로 불리는 의원들까지 친명계에서 저격하고 나서자 추가 탈당 등의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소위 수박이란 비판을 받았던 조홍천 의원, 오늘은 이 과일을 언급하더라고요. 이제 수박들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덜한 멜론들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목숨 걸고 이재명을 사수할 사람들은 우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는 다 가짜다. 나가라. 결국은 친명계가 본인 당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비명계를 저격한다는 건데요. 이제는 멜론도 그 타깃이 되는 걸까요? 네, 좀 더 지켜보면 이제 알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물원의 최고 스타죠. 한국에서 처음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와 이 작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4월 초로 정해져 관람객들은 3월 초까지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2020년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용인 푸씨, 푸공주로 불리며 사랑받아온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올해 4살이 되는 푸바오가 부모 품을 떠나 4월 초 중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던 우리 푸바오가 4월 초 새 출발을 위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해외 각국에 있는 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 짝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푸바오는 중국 쓴촨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보전연구센터로 옮겨져 생활하게 됩니다. 귀한 시점은 4월 초지만 국내 관람객들은 푸바오를 3월 초까지만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 규정에 따라 이동하기 한 달 전부터 푸바오가 사전 격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하기 전 30일 전부터 건강 및 검역 관리를 판다월드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동 적응을 위해 이번 주말부터는 푸바오 공개 시간도 오후 시간으로 한정할 예정입니다. 사육사에게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는 등 사람과 교감하는 모습으로 웃음과 위로를 전한 푸바오. 온라인에는 작별을 아쉬워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하얀 부위만 가득한 비계덩어리 삼겹살이 시중에 유통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기자가 다녀보니 이 대형마트에도 이런 비계덩어리 삼겹살이 많았다는데요. 이 비계가 1cm 이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삼겹살 3분의 2 이상이 비계로 덮여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위 4줄은 비계가 적당히 있었지만 아랫줄은 모두 이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의 삼겹살 역시 대부분이 비계입니다. 대형마트 3사를 돌아보니 비계덩어리 삼겹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비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삼겹살입니다. 정부가 권고하는 삼겹살 비계 기준은 1cm 이하지만 이 삼겹살의 경우 비계가 가장 많은 부위 길이는 약 4cm나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까지 배포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용이 없습니다.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밑에 여러 개가 비계가 많아가지고 이걸 먹지도 못하고 거의 버리듯이 돈도 많이 아깝고 좀 화도 엄청 나고요. 그 삼겹살이나 그냥 비계를 판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인천 미추홀구는 비계가 과도한 삼겹살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보낸 업체와 협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비계덩어리 삼겹살 논란에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 점검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휴대폰 배터리도 빨리 방전되지요. 전기차 배터리도 오늘 같은 맹추위엔 방전되기가 쉽습니다. 배터리를 예열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그 방법을 박지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체감온도 영하 5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덮친 미국. 전기차 방전으로 차주들 사이에선 충전 전쟁이 벌어집니다. 강추위로 곤란한 건 한국 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가 확실히 빨리 떨어지고요. 최소한 5kg씩은 줄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전기차 주행 거리는 영하 2도가 되면 영상 23도일 때보다 18.5% 줄어드는데요.
되도록 주차와 충전 모두 실내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히터를 키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보관하는 것이 내연기관차보다 더 중요하다고 알 수가 있고요. 차를 실내가 아닌 야외에 둘 수밖에 없다면 차가워진 배터리를 예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차를 운행하기 전에는 윈터 모드 기능을, 급속 충전을 하기 전에는 프리 컨디셔닝 모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배터리 온도를 20도에서 40도로 최적화해줘 주행 성능은 물론 충전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연 기관차에선 엔진을 식히는 역할을 하지만 전기차에선 냉각수가 배터리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줍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저출산으로 학생이 줄다 보니 학교도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는 물론 서울 도심 학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땅한 활용법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며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의 은예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다 결국 폐교 조치됐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인지 다시 가봤습니다. 학교 정문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었습니다. 수의실도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오래인 듯 먼지가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옆 담벼락 너머 창문은 군데군데 깨져 있고 학교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축대 같은 건물에는 수직으로 큰 균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비어있는 학교가 우범지대로 변할까 봐 걱정입니다. 중고등학생 같은데 남녀가 한꺼번에 학생들 담을 넘어서 안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오는 경우도 왕왕 있고. 재단 소송 등으로 학교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 중 한 곳인 건대입구역. 이곳에 있는 화양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폐교됐습니다. 학생 수가 유지 정원을 못 채웠기 때문입니다. 학교 정문이 있던 곳에는 차단기가 설치됐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 한 켠은 임시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24시간 개방돼 주민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지만 상주하며 학교를 관리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학교 곳곳엔 쓰레기가 쌓였고 반려견 배설물들도 널려 있습니다. 똥 싸고 가고 어떤 데는 안 치우고 가고요. 걔가. 그래서 나 그거 질세게 해야죠.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 폐교된 학교 시설 일부는 복지시설로 쓸 계획이었지만 구청과 서울시 교육청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광진구하고 협의해서 청년 종합복지관 사업을 청축동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추진이 중단이 되었어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폐교된 초중고등학교는 6곳. 올해도 도봉고, 성수공고 등 3개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폐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미활용 부지로 방치된 폐교는 전국에 358개 교. 전체 폐교 4곳 중 1곳에 달합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은 폐교 이후 10년 동안 용적률, 건폐율을 제한받습니다. 교육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일도 오래 걸리다 보니 그만큼 민간 임대나 매각이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용도를 조금은 더 넓히거나 건폐율을 조금 더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 쪽으로. 늘어나는 도심 폐교들. 흉물이 되지 않게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이 쇼트트랙에서 우리 대표팀 중국 선수의 돌을 넘은 반칙에 메달을 놓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이번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도 고의성 짙은 중국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빙상연맹은 공식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코너를 돌아 나오는 순간 한국의 주재희가 넘어집니다. 앞질러 나가던 중국 선수의 손에 부딪혀 중심을 잃은 겁니다. 경쟁자를 떨쳐낸 중국의 두 선수는 나란히 1, 2위로 골인했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주제이를 넘어뜨린 중국의 장보하오는 실격 처리됐습니다. 장보하오가 확실히 앞질러가지 못한 상황에서 왼팔이 먼저 주제이의 진로로 침입하면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2위로 들어온 선수가 금메달을 따낸 반면 주제이를 구제할 보상 판정은 없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틀이 지난 오늘 국제빙상경기연맹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중국 선수 2명이 고의로 한국 선수를 넘어뜨렸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연맹은 어린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재경기 규정도 제안했습니다. 주심의 재량으로 휘슬을 불어서 재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달라. 이런 의도로 서한을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79개국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내일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됩니다. 한파특보 속에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가 되겠는데요. 대관령은 체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서해안에 내리는 눈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듭니다. 그 전까지 호남 서부에 최대 15cm, 제주 산간에 최대 4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데다가 더 쌓일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추위는 목요일까지 영하 10도를 밑돌며 계속되다가 금요일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4도, 부산 3도로 한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을 맴돌며 춥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의회는 18세까지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임대주택을 제공한다죠. 정부와 여당은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리겠다고 하고요. 자, 국가 소멸 이야기 나올 정도로 저출산 절실한 문제입니다. 잘 따져보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저출산 대책만큼은 진심으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웨어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